안녕 아이들. 벌써 6강을 다 찍고 이제 오늘부터 7강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난의 극복을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씩 영상을 찍어가면서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시점이 3월 27일인데 아마도 4월 6일날 월요일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년 친구들은 계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온라인 강의로 6강, 7강, 다음 주에 한 8강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8강까지 올리고 나면 계약 이후의 수업은 9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강의를 못 올려서 7강에서 끝나면 7강까지 온라인으로 하고 본 수업 때는 8강부터 할 거예요. 어쨌든 온라인 수업을 다 수강하고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담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7강을 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극복이라고 해서 양난을 다루고 있는데 양난이 뭐예요? 그렇죠. 양난은 바로 임진, 외란과 병자, 호란이라고 하는 조선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전쟁을 말하고 있고, 조선이라는 사회가 약 500년 동안 지속됐을 때 이 500년을 반으로 가른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려고 할 때 그 기준점이 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실제 두 사건은 임진왜란 1592년, 병자호란 1636년, 대략 40여 년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함께 겪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고 혼란스러웠던 이 전쟁을 다루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대외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학습지는 올려놨어요.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보면 학습 과제방에 한국사 7강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면서 하셔야 되겠고, 그냥 화면으로 하면 지금 칠판을 다 찍으려고 이 정도 크기로 하고, 너무 또 키우면 선생님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이 정도 크기로 하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글씨를 크게 써달라? 선생님 좀 힘듭니다. 그건. 그리고 이런 관계도나 흐름도를 보려고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학습 자료를 참고하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강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극복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내용은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부터 봐야 되는데요.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외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방향이 이겁니다. 또 오늘도 시간 타이밍 잘 못 맞춰서 정리가 안 들어갔네요. 자, 기본적인 방향은 4대 교린이에요. 알아야겠죠? 어떤 나라에 대해선 4대, 어떤 나라에 대해선 교린 정책을 추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4대는 말 그대로 하자면 섬길 사자의 큰 대자거든요.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럼 큰 나라는 명나라, 중국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명나라에 대해서는 4대 관계를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반면 교린 관계는 교자는 사귈 교자고 옆에 있는 민자는 이웃 민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웃과 사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냐면 여진이 있고 또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이웃 나라, 이웃과 사귀는 교린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먼저 4대 관계인 명나라부터 보면 뭔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큰 나라를 섬긴다? 우리가 명나라를 섬겨? 기분 나빠 라고 말하는데, 이건 당시 동아시아 사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이에요. 당시 동아시아 사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관계가 맺어져 있던 사상입니다. 조공과 책봉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인 관계가 4대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순히 정말 이 중국을 섬기기 위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국제 질서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되겠고, 한편으로 이 중국과 사귀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왕권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실리 외교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실리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너네 왕 이 사람으로 바꿔라, 저 사람으로 바꿔라, 이걸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이때가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고려 말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의 간섭에 의해서 고려 왕이 막 바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조선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간섭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문화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나라와 경제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4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위하고, 그리고 문화와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하기 위한 실리적 외교였다라고 바라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편 이 명나라와의 사정보다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관계는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이웃나라 이 두 나라이기 때문에 한때는 사이가 좋기도 하고요, 또는 나쁘기도 해요. 그래서 강경 정책과 회유 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진에 대한 강경 정책, 회유 정책, 그리고 일본에 대한 강경 정책, 회유 정책 모두 다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진에 대한 강경 정책은 이미 우리가 전 갈 때, 육강을 할 때 배웠었어요. 어느 왕 때 여기를 개척했다라고 했었죠. 어디였어요? 아, 어느 왕이었어요? 그렇죠, 세종이었죠. 세종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여진족이 머물고 있던 이 지역을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 땅으로 개척했던 시기구나. 세종 때라고 얘기했었고, 또 한편 봐야 될 것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 지역으로 백성들을 이주시켰다고 했어요. 그 이주시키는 정책, 3인 정책, 이사를, 백성들을 이사시키는 정책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역시 세종 때 있었는데, 이런 걸로 보면 세종은 보통 애민군주,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남쪽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함경도 지방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이 고민은 아마도 수행평가 때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강경 정책으로는 사군육진을 개척했던 내용이 있지만 회유도 해야겠죠. 자, 여진족 너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여진족들은 주로 식량 같은 것을 많이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무역소를 설치해줍니다. 경성이라는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줘요. 그래서 무역소 설치, 여진에 대한 회유 정책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원하는 게 뭐야? 만약에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들을 받아준다. 이런 것들 물어보면 귀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귀순을 장려하는 모습도 우리가 여진족에 대한 회유 정책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반면 일본에 대한 정책을 좀 찾아보면 일본은 토벌을 했었네. 외구의 서굴이라는 그것, 역시 육강에서 배웠었죠. 어디였어요? 대마도였죠. 대마도를 토벌했다라고, 역시 왕은 무슨 왕 때예요? 바로 세종 때였습니다. 조선 세종 때 대마도를 토벌했었구나. 이것은 일본에 대한 강경 정책이구나라고 했습니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 역시 회유 정책을 펼치는데 주로 일본 본토보다는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이었어요. 이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은 무역을 통해서 역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에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열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렸던 것이 세계의 항구, 세계의 포, 3포를 개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3포는 부산포, 제포, 연포인데, 부산포, 부산이겠죠. 부산포, 부산이겠죠. 제포는 부산포. 제포는 원래는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펴서 벚꽃 축제가 크게 열리는 그곳, 바로 진해라는 곳이 바로 제포고, 마지막 연포는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소가 많은 거기 울산입니다. 그래서 부산포, 제포, 연포 3포를 개항해서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이 와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역시 무역의 창구를 열어놓은 거죠. 나중에 부산 3포는 일본인들이 많이 머물고 와서 살면서 일본인들이 사는 지역도 생기게 돼요. 외관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지역도 생기는데, 이미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무역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등 기타 등등의 요구를 하며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분란이 조선 중종과 명종 때 일어났던, 학습지에 써놨죠. 학습지에 써놨습니다.
바로 삼포외란과 을묘외변이라는 사건이에요. 이 삼포외란과 을묘외변은 어떻게 보면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임진왜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초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삼포를 중심으로 삼포외란, 을묘외변 있었다는 거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임진왜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임진왜란으로. 임진왜란 일어났던 시점 1592년에 일어났고, 이게 임진왜란을 다루고 있는 많은 드라마, 영화 많고, 유튜브에도 지금 보면 임진왜란을 막 설명하고 있는 설민석 강사를 비롯한 다양한 소개 영상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참 재밌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그 명량을 예고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설민석 강사의 명량 해설서, 이걸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수업 시간에는 원래 모니터를 통해서 한 번씩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도 해요. 화려한 CG를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면 임진왜란은 왜 일어나냐? 먼저 배경부터 봐야 되는데, 임진왜란의 배경은 어떠한 인물부터 시작되냐? 누구예요? 일본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그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전국시대 통일. 일본에서는 보통 일본 명칭으로 센코쿠 시대라고 불리는 100년이 넘는 한 150년 동안에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국시대가 벌어져요. 이 전국시대를 결과적으로 통일하려고 했던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떻게 보면 위장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통일의 과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의 신하였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것을 이어가서 전국을 통일합니다. 문제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쟁이 벌어지던 이 군인들을 모아서, 얘네들은 말로 사무라이라고 하죠. 일본말로. 이 사무라이들을 모아서 결국 통일을 했는데, 결국 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사람들한테 그에 대한 뭔가 보답을 해야 되거든요. 야, 너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쐈으니 이걸 주겠다. 뭘 제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토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토지를 지급을 약속을 하는데, 토지를 지급할 만큼의 그 많은 토지를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하고는 약간 이 사람이 허황된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조선을 넘어서 중국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얘기하죠. 우리가 중국 치러 가는데 조선은 길을 빌려야 된다. 정명, 가, 도를 내세우면서 1592년 봄에 우리나라에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의 과정을 좀 볼 것 같으면 연패를 하죠. 초기에는 싸우자마자 부산포가 바로 당일날 함락이 되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북쪽으로 막 북상하는 일본군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왕 당시 선조는 뭐했냐? 선조는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갔냐? 의주로 도망갔습니다. 의주라고 한다면 한반도 북부에 명나라와 붙어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차하면 명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죠. 물론 명나라에서는 선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까지, 명나라까지 도망가지 못하고, 대신 뭐하냐면 선조는 명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명령에 지원을 요청하거든요. 이렇게 왕이 도망가 있는 사이에 조선 사회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제대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은 정부와 왕과 지배층에 대한 민심이 떠나게 된 거예요. 야,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드디어 영웅이 등장하죠. 원래 항상 위기에 영웅이 등장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영웅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을 비롯한 수군이 대활약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찍으면서 사담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잠깐 얘기를 하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총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거예요. 식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병사들이 갈 때는 식량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데, 일본은 기본적인 전략 자체가 육상으로는 막 진출을 하는데 대신 식량 보급은 육상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 보급은 바다를 넘어서 보급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또 그들이 식량 보급이 일본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선 내에서 식량을 보급받아 북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바닷길에 바로 수군, 이순신의 수군이 이것을 막아 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전력을 어그러뜨리게 됐고, 여기다 하나 더. 보통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에 대단히 감탄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에요. 뭔가 국가에 환란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 전까지 일본의 내용 여러 가지 걸 보면 일본은 지배층에 대한 극단적인 복종을 보이는 국민성을 보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사무라이가 막 한참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는 노민이 있다, 막 목을 팍 칼로 베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그렇게 외적의 공격을 침략을 맡아본 적이 없지만, 몽골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외적의 침입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다른 다이묘가 일본의 다른 다이묘를 공격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거기에 수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일본 군대는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국민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의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각지에 정식 군대가 아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을과 자기 가족과 자기 지역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의롭게 일어난 병사들이 활약을 하면서 일본의 군대를 저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명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명나라의 황제는 만력제라는 인물인데요. 중국 역사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황제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명나라의 만력제 때문에 명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만력제가 제일 열심히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임진왜란에 지원군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명나라에 지원군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결성되게 됐던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 조명연합군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결정적인 승리를 맛보게 됐던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는 지금 북한 쪽에 있는 평양성입니다. 평양성 전투가 일어났고, 평양성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조명연합군이 첫 번째 거둔 가장 큰 조명연합군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조명연합군. 자,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계속 북상하던 일본을 막아내고 이제는 조명연합군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물론 여기에 한 가지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학습지에 보면 벽제간 전투라고 써있죠. 벽제간 전투. 벽제간은 지금의 일산, 고양시가 있는 부분인데요. 평양성에서 승리해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벽제간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패배를 해요. 그래서 전투를 하겠다는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기세가 꺾이자마자 뭐 하냐면 그러면 그만 싸우다가 휴전회담이 열리게 돼요. 1592년에 93년에 전쟁이 벌어졌던 이 전투가 이제는 잠시 동안 명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휴전을 한번 해볼까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휴전회담은 결론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게 돼요. 기록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당시 일본이 휴전을 하기 위해서 내밀었던 카드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조선을 땅을 달라? 어떤 땅? 기본적으로 삼남 지방을 달라고 했대요.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지방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다가 또 하나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인가 딸을 명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도저히 휴전회담을 이뤄낼 수가 없었고, 결국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1597년에 벌어져요. 1597년 정유년이거든요. 그래서 정유 재란이 벌어집니다.
정유재라는 근데 여러모로 앞에 있는 임진왜란과는 좀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어요. 이유는 아무런 대비도 못했던 전쟁이었는데 이 잠깐 휴전하고 있는 사이 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조선이 차곡차곡 전쟁을 준비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훈련도감이라는 군대도 있었고 조선의 무기도 크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군을 무찌르는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학습제도 써놨는데 육지에서는 직산전투라는 사건이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 경유 재난 때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바뀐 이후에 또 한 해가 지나서 1598년이면 한 사람의 죽음을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축 사망을 하게 돼요.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일본이 돌아가게 되고 그 돌아가는 마지막에 노량해전이라는 것도 벌어집니다. 일본은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함으로써 패퇴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망 후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이런 과정을 보는데 사실은 임진왜란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전쟁으로서 동아시아의 사회를 크게 바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영향이에요. 각 국가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먼저 조선의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농토가 황폐화돼요. 당연히 그렇죠. 전쟁이 무려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그냥 통합해서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데 1592년에 벌어서 1598년까지 약 7년 동안이나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국토 황폐화된 거고 많은 문화재도 소실이 됩니다. 문화재가 사라진 거죠. 대표적인 거 경복궁을 들 수 있어요. 물론 경복궁은 일본군이 불태운 것이 아니라 선조에게 큰 회의감을 느꼈던 백성들이 불태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경복궁이 이 당시에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큰 피해를 봤구나 조선 볼 수가 있고 반면 우리나라를 도왔던 명나라 임진왜란은 결국 승전국은 어쨌든 일본을 돌아가게 했던 조선과 명나라인데 명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조선에 많은 지원군을 보내면서 더욱더 힘겨워져요. 그래서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라가 점점 망해질 거예요. 반면 명나라 옆에 있었던 북방 유목민족, 여진족이 있었는데 이 여진족들은 원래 부족별로 흩어져 살면서 명나라가 끊임없이 관리를 하던 민족이에요. 얘네는 부족 통합을 통해서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면 주변을 공략한다. 우리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부족 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해야지 라고 했는데 명나라가 쇠퇴하면서 여진에 대한 견제를 잘 못하게 됐고 결국 여진족이 나라를 모아서 부족을 통합하면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나라가 과거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있을 때 중국 북방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가 있었죠. 어떤 나라? 금나라. 그 금나라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하셨고 나라를 만들었고 이제 이때부터 후금은 우리나라 북쪽에서 중국 명나라와 싸우며 누가 흔히 중국인들이 말하는 중원을 차지할까 생각을 두고 다툼을 벌이기 시작해요. 한편 일본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쭉 사망하고 그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라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할 때 다른 얘기 했었죠.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 부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있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장악할 때 그냥 숨죽여 지내고 있어요. 저 동쪽으로 내쫓기만 당했거든요. 그 동쪽이 어디냐면 에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도라는 지역에서 계속 있으면서 조금씩 더 힘을 키워나가다가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히데요리와 다툼을 벌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가 자신의 세력 근거지였던 에도를 근거로 삼아 정권을 만들게 돼요. 일본에서는 그 군사 정권을 막부라고 부르는데 에도의 군사 정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도 막부라고 해요. 에도 막부 정권이 바뀌게 되죠. 에도 막부.
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손들이 이제 계속 조건을 잡았기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라고 부르고 이 에도가 지금의 도쿄예요. 즉 일본은 그동안 도쿄라는 지역은 끊임없이 좀 지방 지역, 어디 시골 변두리 지역이었다가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면서 도쿄가 급부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밖에 아마 동아시아사를 배웠던 사람은 알겠지만 이 당시 8년 동안, 7년 동안에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가요. 그 포로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리학자들이 있었고 또는 도자기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서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전쟁을 도자기 전쟁 이렇게도 불렀다고 해요. 기분이 좀 나쁘지만 어쨌든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에서는 선조의 뒤를 이어서 논란이 되는 그 왕 쫓겨나서 왕의 묘호인 조나 종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악덕한 왕은 아니지 않았을까라고도 최근에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은 이러한 대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동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자르고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